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읽으려는 그런 마음에 이런 자리에 와주신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제가 여의도 공원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이 저한테도 즐거운 일이지만 사실 이런 거 찍어가지고 밖에다 내보내면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 게 제 인생의 큰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만일 삼성전자가 고평가되는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기업의 가치 그 이상으로 매겨지면 좋은 주식이 아니게 된다. 그때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포기하고 당신의 돈을 쉬게 할 것인가?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생업에 종사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심지어는 휴양지 썬베드에 누워서 맥주를 들이킬 때도 나를 대신해서 그 회사의 임직원들이 열심히 내 돈을 굴려준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아무런 인연이 없는 우리도 그들과 같은 속도로 동행할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만 산다는 건 삼성전자가 충분히 오른 다음에는 부자가 되는 다른 길은 포기한다는 뜻인가? 라고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쓸 때는 삼성전자가 거의 10만 원을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계실 때, 아직 물리기 전일 때. 지금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더 슬픈 점이죠? 주식 수는 똑같고 평가 금액이 아마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것인가? 그 당시에는 고평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삼성전자만 주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거 말고도 좋은 회사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아예 다른 겁니다. 좋은 회사가 좋은 가격에 있을 때 좋은 주식이 되는 거고요.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쓸 때 2020년에는 삼성전자는 좋은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좋은 회사였고 지금도 좋은 회사이지만 그때는 나쁜 주식이었고 저는 지금은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식의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좋은 회사여야 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좋은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아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니 지금 적자가 심하게 난다는데 애플의 아이폰만 팔린다는데 TSMC랑 뭐 경쟁을 한다는데 무슨 좋은 회사 맞아?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이고 돈도 많이 주고 임직원 고용도 많이 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이 가는 회사라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원래 가진 속성이 오르내리는 반도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라는 데 있어요. 그런 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은 태어날 때 아마 이병철 회장님이죠. 실제로 뭐 반도체는 그때 안 하셨지만 그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결정이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더퍼블릭 자산운용도 저랑 정호성 대표가 이런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비즈니스 모델은 결정되는 거예요. 금융투자업을 하는 사람이 반도체처럼 경영하면 안 되는 거고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의 특성이 있는데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은 거고 지금 너무 낮을 때는 또 올라갈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우상향해도 여러분들의 그 투자 기간은 이 우상향하는 기간보다 더 짧아요. 이게 한 10년이라고 보면은 그간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몇 년 단위로. 근데 내 돈을 몇 년 단위로 넣을 만한 인내심과 용기 분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주식을 비싸게 샀다가 싸게 팔았다가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고 반도체 가격은 오르내린다. 그런데 지금 낮은 가격에 설정돼 있으니까 향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좋은 주식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쓸 때 삼성전자가 나쁘다 사지 말아라고 한 적도 없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평생 삼성전자를 들고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핵심은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르더라. 또 다음 책 한번 읽어볼게요.
그 팀과 주변인들까지 깡그리 카니발 주식을 샀다고 전해 들었다. 주가가 올랐으니 참 다행이다.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만난 H 팀장은 올인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고 카니발의 광신도가 되어 있었다. 제가 이제는 좀 파시죠? 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더라. 이거 에이블에 나오는 얘기고요. 제가 이 카니발이라는 주식을 투자를 한 게 2020년이고요. 에이블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카니발에 투자를 해놨는데 SBS에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제작 회의를 갔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저랑 같이 출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슈카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회의에 갔더니 슈카님이 카니발 주식 안 좋다고 팔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욱해가지고 아니 슈카 형은 인플루언서고 나는 매니저인데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저 믿고 사세요.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정말 안 하는 편인데 너무 욱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슈카 형님이랑 좀 이렇게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아는 형님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SBS의 H 팀장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어. 우쭐했지. 그래서 2021년에 만났습니다. 그분을 다시. 그때가 이때 2021년 7월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려고 캘린더를 다시 열어봤어. 이 회사의 주가가요 50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저희는 12달러와 8달러에 사서 평균 단가가 10달러였어요. 그러고 나서 25달러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슈카 형님이랑 그런 얘기 욱해서 할 때가 10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H 팀장님이 2배 반을 번 거예요. 그러고 나면 속된 말로 이 눈이 가려지고 뒤집히죠. 아, 이것만이 정답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삼성전자로 잃은 거 말고요. 이거 벌었는데 벌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난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난 태어나기를 주식 투자자로 태어났나 봐.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수익 나면 팔면 되는데 수익 나면 빚내서 거기다 그걸 더 사더라고. 이 달리기하고 경주마 같은 거를 베팅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달리기 잘하던 애가 계속 잘해요. 근데 주식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올라간 건 또 내려가고 내려간 건 또 올라가거든요. 같은 카니발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저는 주식 투자로 해서 3배의 수익을 내고 엄청나게 자랑도 하고 책도 쓰고 하는데 아마 제가 그 다음에 여쭙진 않았는데 못 팔았을 것 같아요. H 팀장님은요.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못 팔았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반대의 사례가 되는 거죠.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냐, 어떻게 파냐가 사실은 김현준이가 이 주식 좋댔어, 이거 투자했댔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주식 사세요? 이거 주식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방송에서건 오늘 끝나서 Q&A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데 그죠? 그렇다고 우리 회사 막 찾아오지 마세요. 저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나기 어려운데 제가 이걸 샀다 팔았다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자꾸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시장이 어떻습니다. 뭐 사야 됩니다.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이 지금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주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 아, 자꾸 쟤는 선비인 척하네? 그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이라도 제 말의 진심을 알아주신다면 스스로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제가 미디어에 노출하는 이유입니다. 근황 토크의 마지막입니다. 이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에 보면은 페이지 10쪽에 이런 주식으로 이런 수익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V주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있죠? 거기 10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1번 무슨 주식부터 주르르륵 나와 있을 거예요.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17번, 15번. 그렇죠? 이게 쇠마다 달라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있냐면 그 쇠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굳이 그럴 때마다 사실 필요는 없고 교보문고 가서 10쪽만 보세요. 네. 그래서 가장 최신까지는 18번까지 있습니다. 18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더 사주셔야 되는데 아직 18번을 찍을 만한 쇠가 안 된 거예요. 2000권씩 팔려야
예? 제가 한 권에 1250원씩. 네, 제가 이 책을 처음 출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주식을 추가로 판 거. 근데 그건 제가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가 아니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자랑을 하나 하면, 저희 회사 이제 매니저가 저 말고도 여러 명 있는데요. 저는, 그리고 정호성 대표는 아직까지 주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의 대표님들 만날 기회가 또 있으실 텐데, 그분들은 직접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야 되고, 회사 경영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랑 정호성 대표는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인데, 회사 키우는 것보다 주식하는 게 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아직까지 손에 안 놓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직원들보다 주식으로 잘하려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짜증나겠죠. 우리한테 좀 맡기고 돈 번 거 좀 나눠주고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대표라는 사람이 나랑 이렇게 다이다이 해가지고 주식을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와야 되고, 저희 회사에 이 주식 말고도 사고판 주식이 여러 개 있겠지만, 제가 직접 발굴하고 제가 직접 사고 제가 매도하자고 해서 돈을 벌었던 주식은 이렇게 3개입니다. 16번이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딱 1년 보유했었네요. 1년 동안 127% 수익을 올렸고요. 17번은 사람인 HR이라는 주식인데 2017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47개월, 거의 4년 가까이 투자를 했고요. 189%니까 이걸 1년 단위로 환산하면 30%가 넘습니다. 30% 되게 작아 보이죠? 아니에요? 훌륭하십니다. 네, 워런 버핏의 수익률이 10% 후반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30%를 제가 계속 할 수 있다면 저는 90살쯤 되면 워런 버핏보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래서 30%가 낮지 않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그다음에 18번째가 덴티움이라는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2010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동안 177%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거 제가 이 줄맞춤을 잘 해서 가져왔는데 한 단어씩 빠져오대하러 갔네요.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이 주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 주식을 살 시점에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다 싫어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팔 때쯤에는 사람들이 다 좋아했다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팔고 나서 SM 엔터테인먼트 2배 더 올랐어요. 덴티움도 2배 더 올랐어요. 사람인 HR은 그렇진 않았는데, 제가 SM 엔터테인먼트 살 때는 사드 미사일 배치해가지고 우리나라 콘텐츠가 중국에 못 팔리는데 이거 누가 사?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을 못 하는데 엔터테인먼트 누가 사? 재밌는 말입니다. 누가 사? 아무도 안 사? 저평가됐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사고 있을 때 나만 사면 싸게 삽니다. 지금 반대로 여행 막 가시죠? 마스크 많이 벗었죠? 코로나 없어지고 있죠? 사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일본과 중국이 관계 잘 맺고 있죠?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뭔가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있죠?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 막 방영되기 시작하고 있죠? 사드 문제 좀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좋아질 게 있어? 지금 SM 엔터테인먼트 안 갖고 있는 사람 있어? 살걸. 빼고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12만 원에 살걸, 8만 원에 살걸, 15만 원에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신 분 있어요? 저 같으면 안 사요. 주식하는 거는요, 이게 안 돼도 괜찮아. 근데 요게 될 수도 있겠네, 좋은 점? 할 때 투자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 되겠는데? 안 되면, 안 돼도 괜찮아? SM 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안 돼도 괜찮아? 공개 매수 서로 안 해도 괜찮아? 만약에 하이브랑 카카오랑 손잡고 에이씨 여기다 돈 들일 바에 우리 손잡고 둘 다 인수하지 맙시다 공동 발표했다고 쳐보세요. SM 엔터테인먼트 반토막이야. 인수한다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점. 주식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안 돼도 괜찮냐. 이 주식들이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주식, 살려고 했던 주식이 좋은 게 보이냐 아니면 안 좋은 것만 보이는데 이제 더 나빠질 게 없냐. 그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날이 점점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좋은 것만 자꾸 보고 투자하게 되면 전전긍긍하는 거죠. 제발 한 번만 더 하이브가 16만 원 제시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하는 투자가 되면
돈을 잃게 됩니다. 두 가지 얘기를 준비했어요. 에이블은 제 자전적 에세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는요. 김현준에 대해서 독자들이 개인 인생사를 알고 싶지 않을 것이다. 주식을 어떻게 잘하는지 좀 써주라.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V주 이상 주식을 잘 쓸 능력이 없다. 내가 생각한 거 다 V주에 담았는데 뭘 또 쓰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얘기 쓰게 해주면 책을 낼 거고 안 그럼 나 안 내. 근데 뭐 출판사 입장에서는 김현준이 최근에 핫해지고 있으니까 뭐라도 쓰게 하면 돈이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맥락 없이 지자랑만 한 거는 많이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또 이제 저보다 후배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신데 아까도 뵈니까 이제 애기들 이름으로 사인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내용도 주식에 그렇게 관계없진 않아요. 전략적인 사고와 관계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성북구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대학교를 잘 안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는 같은 동문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학교를 되게 싫어해요. 그 이유를 이제 나이 들면서 알게 되는데 왜 싫어하냐면 이 성북구의 대학교 사람들은요. 만나면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 나 거기 학교고 몇 학번이고 전공 뭐라고 자꾸 그렇게 뭔가 이렇게 엮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파워 아이라서 왜요? 괜찮은데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외부에 팔리려면 그래도 명문대라는 타이틀이 나쁘진 않으니까 한번 써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수학을 포기했어요. 수학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 거기에 나오는 교과서에 마치 최초의 예제 정도는 풀겠는데 그냥 외워가지고 이 공식 이렇게 하라니까. 근데 막 서술형으로 문제 나오고 또 뒤에 정말 연습 문제 이런 거 가면 수학의 정석 보면 뒤에 연습 문제라고 하는 거 연습 문제가 제일 어렵잖아요. 절대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수학을 참 하기 싫은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기서 하나 팁. 저는 수학 진짜 못해요. 여러분들 수학 못하는 거랑 주식이랑 아무 관련이 없다는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교육 얘기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수포자인데 성북구에 대학을 갔느냐. 그게 이제 전략적 사고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요. 보습학원 이런 거. 저는 가지가지 배우긴 배웠거든요. 저는 수영도 배웠고요. 태권도도 되게 오래 했고요. 그다음에 암벽 등반, 패러글라이딩도 탑니다. 그러니까 가지가지 해왔는데 저는 공부하는 학원은 태어나서 딱 한 번 다녀봤어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가 그랬어요. 이제 다음에 고3이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근데 제 친구들이 다 학원을 간대요. 이제 고3 준비를 해야 되니까. 친구가 없잖아. 놀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도봉구라는 데 살았는데 노원구에 학원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대.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야, 너 어디 학원 가는데? 무슨 학원 간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쉬는 시간에 재밌게 놀고 했는데 그 학원이 과탐 학원이었어요. 과학탐구 영역. 그 친구들이 이과였어요. 근데 저는 문과는 과탐이 필요 없는 거 몰랐어요. 그 학원 한 번 갔어요. 그러고 보습학원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너무 못하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과외를 붙여줬어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가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넘어섰었어요. 그 당시에 2001년, 2002년에. 그분들 안타깝죠. 그때 사실 서울대 의대를 갔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거든요. 수학을 2년 동안 과외를 했어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야, 나는. 맨날 잠만 오고 별로 하기도 싫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자존심 있잖아. 내가 398점 맞아가지고 경희대 한의대 간 사람인데 이 새끼 한번 사람 만들어 봐야겠다. 이 자존심이 생겼나 봐. 그래서 막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열심을 해주셨냐면 제 때 수학은 80점 만점이었어요. 수능이. 그리고 어떻게 문항이 구성되어 있냐면 1번부터 8번 정도의 문항은 2점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9번부터 한 18번? 이 정도까지가 3점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주관식 3점짜리, 4점짜리 문항들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한 16번, 14번 뭐 이 정도 가면 전개도 그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산해서 풀어야 되는데 계산 안 하고 시험지에 이렇게 정육명치 한 100개 그리면 맞힐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전략을 짜줬냐면 너는 어차피 수학 머리가 텄기 때문에 3점짜리는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블랙박스 2점짜리라는 문제집이 있었어요. 2점짜리 문제만 나오는 거야. 계속해서.
스케치북 넘기듯이 하는 문제집이거든요. 그것만 풀었어요. 2년 내내.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나 수능에 가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딴 사람들은 1번부터 뭐 25번까지 쭉 풀잖아요. 그러고 시간이 남는 정말 똑똑한 사람의 검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1번부터 8번까지 계속 풀어요. 한 3번 검사네요. 그러고 9번부터 15번까지는 찍습니다. 그냥 시간 없이 찍어요. 그리고 16번, 17번 그 전개도 그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을 엄청나게 배분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밖에 안 푸니까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주관식 어차피 못 푸니까 0, -1, 1로 찍어 놓으면 1개 내지 2개가 맞아요. 그럼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2점짜리 곱하기 8문제니까 16점 나오잖아요. 16점. 그리고 3점짜리 전개도 2개 맞췄으니까 6점 나오잖아요. 그럼 22점이죠. 22점에다가 주관식 한두 개 맞히면 한 25점에서 뭐 30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9번부터 16번까지 한 10개 문항을 5분의 1의 확률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10문항 중에 2개 문항. 그러면 그냥 6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합치면 40점이 딱 나와요. 저는 문제가 어렵든 쉽든 무조건 40점이었어요. 40에서 50 사이를 계속 맞았어. 실수를 안 해. 포기하는 거지. 잘하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워런 버핏은 99개의 투자 아이디어, 100개 중에 99개의 투자 아이디어를 모른다에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리고 나머지 1%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은 공부하면 알긴 아는데 이 업종에 대해서 굳이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아깝다. 복잡하다. 그럼 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천재가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0.5%의 아이디어만 취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능력의 범위를 아냐 모르냐가 되게 가르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수능을 볼 때 1번부터 25번까지 계속 풀려고 하니까 앞문제에서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주관식을 그냥 0, 1, -1로 찍으면 되는데 맞히려고 하니까 2를 썼다가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개도는 못 그려. 그러니까 저랑 점수 차이가 별다르게 안 나. 언제? 불수능일 때. 근데 운 좋게도 03학번 수능이 불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능 딱 풀고 1번부터 8번까지 3번 검사하고 전개도 그리고 주관식 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선생님, 나 이번에도 거의 확실해요. 그냥 40에서 50점 나온 것 같아요. 선생님 잘했다 그랬어. 근데 웬걸? 시간이 지나니까 답지 막 올라오잖아요, 인터넷에. 이번에 불수능이었다는 거야.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50점 맞고 나도 50점 맞았어요. 석차가 미친 듯이 올라간 거야, 수능 때.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과목은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뭔가 얘가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냐를 잘 따져보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돼요. 시간 투입을 많이 해야지. 나 이것도 하고, 나 골프도 치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주식도 하고, 사업도 해야지. 제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딴 얘기만 하면 싫어한대요, 우리 직원이. 그래서 주식 들으러 오신 분이라서 주식 얘기도 하나 꼭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에 넣을까 말까 했던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퍼블리싱을 해야 될까 하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머릿속에. 제가 투자를 실패했던 사례들을 저는 모으고 있거든요. 실패했던 걸 다시 똑같은 실패를 안 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같은 실수를 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왜 돈을 잃었는지, 내 생각대로 왜 안 됐는지를 잘 보고 그거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정이 에이블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교훈을 줄 수 있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뭔가 유튜브를 만들어 볼까? 방송을 한번 해볼까? 책을 다시 써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중인데, 그 중에 하나 이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독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닭대가리들이 많이 있죠? 이 닭 관련된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상장돼 있어요. 아직도 그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하림, 동우, 마니커, 뭐 체리브로 뭐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이 먹는 그 삼계탕이나 교촌치킨에 닭을 공급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나의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업종인 것 같아요. 닭을 키워가지고 적은 돈을 들여서 키운 다음에 비싼 값으로 팔면 닭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닭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거를 예상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육계 회사에 대한 투자인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영어 잘하시는 분 계세요? 발음이 나는 아주 좋다.
브리티시 잉글리시로 한번.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 소설가고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 빅쇼트 시작할 때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뭔가 실패하는 거는 네가 모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니다. 네가 확실히 안다고 착각할 때 그 실패가 온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이 A-I-N apostrophe T를 어떻게 읽을지 몰라가지고 원래 좀 혀 굴리면서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닭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짜여져 있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닭 있잖아요. 그걸 육계라고 합니다. 육계. 그 육계를 여러분들이 사는 건데 육계에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계의 엄마는 종계라고 합니다. 종계. 종계에도 엄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원종계라고 합니다. 이런 상식 하나 말씀해 주시면 다 뭔가 배운 것 같고, 그죠? 그거랑은 사실 관계가 없지만 이 원종계, 종계, 육계로 와가지고 이 육계가 공급이 얼마일지 수요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삼계탕집 많이 8월 15일에 많이 먹을 거고 월드컵 하면 치킨 많이 먹을 거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반도체처럼. 그러니까 공급이 육계가 얼마나 될까 안 될까는 뭐에서 나옵니까? 출산율? 서울 아파트값? 그렇죠. 종계의 숫자. 우리들은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도 낳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닭은 그게 없어요. 그냥 그 업체에서 시키면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계의 숫자가 육계의 숫자를 결정합니다. 종계의 숫자는 뭘로 결정돼? 원종계의 숫자로 결정되잖아요. 뭐냐면 원종계가 지금 몇 마리인지만 알잖아요. 그럼 육계가 몇 마리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몇 달 지나서 몇 마리 낳고 몇 달 지나서 몇 마리 낳고 그거를 몇 주 지나서 목 자라서 판다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종계 숫자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이 육계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원종계랑 종계 숫자 이런 것들은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그걸 보고 원종계가 이만큼이니까 지금 육계가 공급 과잉이라 육계 가격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육계 가격이 올라가겠지? 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던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투자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더니 분명히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근데 육계가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닭 가격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 동호 하나님 마니커 주가가 안 오르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여기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게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제가 혼자 아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는 먼저 물어봐요. 이 환우라는 게 있더라고요. 환우. 환우가 뭐냐면요. 이 조류가 되게 독특한 게 예를 들어서 1년을 살고 이제 더 이상 산란을 못하고 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원종계가. 근데 얘를요. 죽을 때쯤 돼가지고 빛을 차단하고요. 밥을 일주일 정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털이 쫙 빠져요. 한번. 그러고 나서 얘가 건강해져요. 분명히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걸 환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닭 기르시는 분들은 내가 요만큼 낳고 이제 얘를 죽어야지 이제 더 이상 못 기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경쟁이 심하니까 환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만큼 원종계가 줄어들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종계가 줄어들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육계 가격이 안 올랐던 거예요. 저희는 너무 과신했어요. 이 주식을 투자할 때. 원종계가 이미 나와 있는데 뻔하게 육계가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과신을 하면 주식을 많이 사게 됩니다. 계속 사게 되고요. 잘못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맞지 않고요. 시장이 맞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워런 버핏이 얘기했다시피 미스터 마켓은 IQ가 2만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켄 피셔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레이트 휴밀리에이터라고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을 모욕 주는 게 직업인 IQ 2만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계가 이렇게 줄어들면 내가 마니커로 돈 벌 수 있겠지라고 할 때 모욕을 주는 거죠. 나는 모른다. 주식시장이 더 맞다. 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겸허하게 더 알아보려고 하고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해서 분산도 일부 해주고 하는 투자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이 Q&A를 받을 거고요. 받기 전에 준비했던 Q&A들을 몇 가지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혜님 계세요? 없는 거. 계신군요. 배지혜님께서 이 구절이 감명 깊다고 쓰셨어요. 팔고 싶을 때 팔지 말고 사고 싶을 때 사지 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팔고 싶을 때 팔지 마라는 결국에
팔지 않는다로 마음이 기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팔고 싶은 거예요? 안 팔고 싶은 거예요? 사고 싶을 때 사지 마라고 했는데 아 그래 나는 사고 싶지 않으니까 사지 마. 이건 사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사고 싶은 건가? 근데 그렇게 무한반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책에는 조용한 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제가 이렇게 합장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핵심 뭐냐? 내가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조급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과거에 정말 여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이런 시나리오가 되었으니 거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예전에 세워놓은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전자 시절에 반도체 가격이 핵심인데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을 때 겁내지 말고 투자해야지라고 적어놨을 수 있잖아요. 훌륭하게. 그러고 나서 실제로 2023년이 오잖아요. 그럼 겁이 나요. 그때 사자고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미국이랑 뭔가 반도체 전쟁을 한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좀 상황이 달라진 거 아닐까? 그러면 또 안 사잖아요. 그게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거에 지인 거야. 실제로 그 전 사이클에서 정말 잘 공부해 놨다면 그거랑 상관없이 주식을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고요. 이분이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드가 적은 상태에서 재테크를 쪼개서 하면 효율이 떨어질까요? 시드를 모은 후에 시작해야 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서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찾아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드는 없는데 뭘로 투자해볼까 이렇게 많이 고민하시나 봐요. 그러면 시드를 모아서 하는 게 좋을까? 안 모아서 하는 게 좋을까? 시드를 모으냐 안 모으냐는 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드를 모으라고 하는 건 제 생각인데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사다리를 치우는 것 같아요. 너 시드 모아야 돼? 1억 모아야 돼? 10억 모을 때까지는 집 사지 마? 주식 그때까지 하지 마? 자기는 계속 하면서. 왜 크면 하고 작으면 못 합니까? 부동산은 뭐 작으면 못 할 수도 있죠? 근데 주식은 할 수 있잖아요? 시드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의 범위가 어떤 자산에 있고 그 자산이 정말 공부하는데 재밌고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을 때 그 자산의 달인이 되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달인이 됐는데 시드가 작아서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시드가 엄청 큰데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드가 크다고 그냥 투자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가 모으는 기간 중에는 공부를 하라로 이제 바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진님 계세요? 안 계시면 넘어갈 겁니다. 있어요? 참. 여기 이렇게 써있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앞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기에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무궁무진. 에라이? 감명 깊었다면서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대표님, 공부에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누구나 재무제표를 읽는 그런 이제 똑똑한 투자자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주식을 하고 남편은 부동산을 공부해서 잘 된 다음에 아가도 가지고 싶고 꿈이 많은데 책을 읽을수록 내가 정말 주식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에 대한 혼란이 와서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거 재미있으세요? 재무제표를 무작정 읽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읽어요? 뭔가 알아보고 싶은데 궁금해서 읽는데 재미는 잘 없어요 아직까지?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저는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약간 탐정놀이 하는 것 같아요. 마니커에 주가가 오르려면 유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유가 가격이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오른다는 거는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되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해. 그 작업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건 재테크뿐만 아니에요. 뭐든지. 제가 여러분들 모든 분들 만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재밌어야 되고 가족들이랑 사랑해야 되고 그 시간을 보내십시오. 왜 재테크 하려는데 시간 씁니까? 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그 시간을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뒷전으로 두고 왜? 늙어서 돈 벌면 쓰기가 뭔가 좋은가? 오히려 반대일 것 같거든요. 직접 주식 투자를 안 해도 됩니다. 전혀 안 해도 돼요. 오늘 제가 모 증권사에 가서 여러분들 이름만 말하면 알 법한 상장회사의 오너랑 만났거든요. 그분은 돈이 6천억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것만. 근데 그분이 직접 주식 안 해요. 저 불러서 주식 너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니? 근데 여러분들 6천억이 그 정도면 목표 할 만하지 않습니까? 금전적으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직접 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자기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일이 정말 싫은 사람 있잖아요. 진짜 싫어하거든요. 설거지하는 거 이런 건 정말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일을 외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잖아요.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재무제표를 읽어야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랄까 거래 기술? 내가 사기당하지 않는 법?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려고 할까? 라고 하는 걸 의심하는 그런 습관? 그 정도만 가지면 부자가 되는 거는 사실 간접 투자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유진님? 그렇죠. 부자들은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저는 제 개인 주식이 의미 있는 주식은 한 3개 정도 있고요. 총 주식은 한 5-6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머지 주식은 내가 회사에서 사자고 그랬는데, 정호성이가 못 사게 해가지고, 두고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싸보는 그런 걸 빼면 3개밖에 없고요. 저희 회사가 1,200억 정도 운영하는데 20개 언더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요. 국내 10개, 해외 10개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200억 되기 전까지는요, 10개, 20개만 투자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그 정도 부자가 아닌데, 그 와이스트레에 출연하는 그런 부자분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하면 한 2종목이에요. 거의 인생의 2종목. 그 2종목을 적절한 레버리지와 적절한 불타기를 통해서 집중 투자를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다음엔 10종목, 100종목을 할 수 있는데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까 저는 집중 투자를 해도 상관없고, 집중 투자를 하려면 분산이고 집중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범위에 있는 업종을 가지고 내 스스로 재무제표를 분석할 수 있을 정도 한 다음에 그것이 좋은 주식일 때 투자하려고 하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을 리밸런싱하는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좋다는 주식을 하나둘 담다 보니 종목이 수십 개가 되었습니다.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채권도 있고 어떻게 종목들을 줄이고 바꿔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다 팔아야 돼요. 전부 다.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돈 다 필요. 다 팔아. 오늘 다 팔아. 오늘 다 팔고 공부를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김현준이 아까 얘기했던 수준의 공부에 이르는 주식만 다시 사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케이, 나는 10종목만 할 거야. 5종목만 할 거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좋다는 주식, 좋다는 자산을 내가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개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주식이 여러 개라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내일 당장 파세요. 대신에 그 다음에 올랐다고 저 욕하면 안 돼요. 그게 당장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도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송예린님? 네.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잘 버는 회사인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까요? 애초에 맨 처음으로 넘어가서요, 좋은 기업을 알아야 좋은 주식은 그 다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좋은 기업을 찾은 다음에 이게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건 그 다음이니까, 그럼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 것 같으세요? 저평가? 여기는? 잘 성장. 성장이 뭔데요? 키 크는 거? 매출이 증가하는 거. 많이 팔고 남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이익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그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 순이익이네, 잉여 현금 흐름이네, 그게 자본 총계가 늘어나면 뭐 ROE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다 어려운 얘기고 그거 몰라도 되고, 그 회사의 이익이 늘어날 거냐 아니냐. 이익이 늘어나려면 매출이 늘거나 비용이 줄거나, 내 가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연봉이 오르거나 내가 생활비를 줄이거나 해야 남는 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남는 돈이 이익인 거예요. 이거를 굳이 어려운 말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재무제표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을 봤는데 그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괜찮아서 앞으로 좀 더 많이 팔릴 것 같아. 그럼 매출이 늘겠죠? 또는 많이 똑같이 팔고 있는데 사람을 줄였네? 광고를 이제 좀 덜 한다네? 그럼 비용이 줄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오늘 오셨을 때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KTX 타고 햄버거도 하나 사 먹고 여기 들어와서 북바이브 구경도 하고 아메리카노도 하나 시켜 먹고 돌아갈 때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교촌치킨 하나 사 먹고 하는 거에서 그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연습. 근데 그게 재밌으면 그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안재영님, 자,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매크로, 거시경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본질 가치가 중요함을 깨닫고 공부 중입니다.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어려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팻도시의 책을 읽어야죠. 읽으셨을 것 같은데? 안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해자에서 분해전원 있잖아요. 부가 이제 브랜드인데 실제로는 브랜드가 아니고 무형자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브레이브걸스가 유행해가지고 브라고 이제 하신 건데 어쨌든 무형 자산의 종류가 두 가지예요. 브랜드하고 규제.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허락해준 거. 강원랜드 너네는 내국인 카지노 혼자 해. 이런 게 이제 규제. 한국전력, 전력의 판매는 너네 혼자 해. 한 게 이게 규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좋아해요. 정부가 권한을 준 경제적 해자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근데 그 외에는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뀔 뿐만 아니라 애초에 비즈니스 모델이 타고나듯이 그 비즈니스 모델상 경제적 해자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모두 다 경제적 해자를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만약에 저랑 사진을 찍고 싶으시면 100장 1000장 찍으셔도 되는데 꼭 샵 김현준, 샵 더퍼블릭 자산운용, 샵 Y스트릿, 샵 월보 뭐 이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셨는지 아닌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스타그램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인스타그램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인스타그램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나도 사진 올리는 소셜미디어 하나 만들어 볼까? 한다고 해서 경제적 해자가 있냐? 없지. 한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잘 없어지지 않아. 근데 소셜미디어를 내가 만들면 경제적 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 업종에 시작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소셜미디어 말고 저기서 철광석을 사다가 파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하면 원가 우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선 철광석이 잘 안 나니까 원가 우위가 없잖아요. 또는 포스코한테 뭔가 공급을 하는 철강의 유통회사를 만들어보자. 유통회사는 A가 유통하나 B가 유통하나 C가 유통하나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경제적 해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애초에 경제적 해자를 잉태하고 있고요. 그게 한번 태어난 다음에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은 언제 투자하면 되냐면 계속 다 나열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경제적 해자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쭉 나열을 한 다음에 그 회사의 경제적 해자가 깨진 것 같아라고 시장에서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투자를 하시면 돼요. 보통은 안 깨집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걱정하는 거야. 공포.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잘 그렇게 안 망해요. 오히려 반대로 살아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실수를 통해 투자 패턴을 바로잡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제 가치관 그리고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일신우일신입니다. 오늘 뭔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다음 북토크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성격. 그 약간 강박적인 그런 게 있어요. 투자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프로니까.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투자는 길게 봐야 하는 거라지만 빠르게 결과를 내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걸 목표로 삼고 계시는군요.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조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염치 없지만 빠른 길을 염치 없는 게 아니라 길이 없어요. 나도 알면 하고 싶지. 그러니까 트레이닝 매뉴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주식으로서 정말 한번 일가를 이루고 싶다. 그래서 김현준만큼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우리 인턴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금융감독원하고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라는 거 올려야 돼요. 기업들이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2,00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공시를 올리니까 하루에 100개가 넘습니다. 그 공시가. 그 공시를 다 보세요. 매일.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일어났지?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지?를 다 보십시오. 두 번째,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krx.co.kr 들어가 보면 오늘 하루 그 회사의 주가가 신고가, 1년 동안 가장 높은 주가에 올라간 게 있고요. 가장 낮은 52주 신저가의 종목들도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봐요. 얘는 왜 신고가지? 얘는 왜 신저가지? 무슨 일이 있었지? 다 봅니다. 그걸 하고 나서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경제 뉴스 다 보고요. 미국의 투자 잡지 배런스 읽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읽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하루에 투자 아이디어 하나씩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잘 팔리거나 비싸게 팔려서 이익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덜 가진 주식을 하나씩 찾습니다. 그걸 매일 한 4년만 하시면 돼요. 싫으면 우리 회사에 맡기면 되고. 빠른 길이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VIP 투자자문, 현재 VIP 자산운용 다닐 때 10시 이전에 퇴근한 적이 한 4, 5번밖에 없어요.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다 하고 나면 다음 날 거 준비해야 되니까 또 해야 돼.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 제가 4년 동안 상장 주식 기업체와 미팅한 게 1000개입니다. 1000개.
매일 기업 한 개를 미팅한 거예요. 기업 한 개를 미팅하려면 준비를 얼마나 해야 되고 복귀를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 거 하고 10시 이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했더니 그나마 주식이 좀 이 정도구나 하고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완벽히 된 게 아니고 책 처음 쓴 책 다시 보잖아요. 쪽팔려서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 조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 투자자가 되려면 그 정도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지, 나 하루에 뭐 경제 기사 10개 읽고 투자책 뭐 10페이지 읽어야지 하는 것은 투자 공부가 아니에요. 이성민님, 초등 교사시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 존경해야 돼요. 왜 웃으세요? 이분들은 너무너무 뭐 훌륭하고 숭고하고 이런 건 난 잘 모르겠고 힘든 일을 하고 계세요. 매일 비슷한 얘기를 매년 똑같이 한 번만 하나요? 수학 선생님이면 1반부터 12반까지 똑같이 들어가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애새끼들 말 졸라 안 들어. 돌아버려. 힘든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어리세요. 정년이 몇 살입니까? 초등교사는. 63세까지 해야 돼.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고 연금 개혁도 계속되는 상황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이런 걸 학교에서는 왜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내가 교직에 있는 동안에라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경제에 관해 많이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박수!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분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경제 공부 방법, 투자 공부 방법, 주식에서 적정 주가를 이거는 본인 거 아니에요? 적정 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경제 투자 방법은 저는 그걸 할 거예요. 저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월화수목금 더 퍼블릭 자산운용에 출근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면 저는 경제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꼭 해야 돼요. 돈을 가르쳐야 됩니다. 돈. 경제, 무슨 뭐 수요와 공급,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얼마 벌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기 안 당하고 하는 것을 터놓고 가르쳐야 돼요. 그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께서 반만의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거래하게 하고 그거를 뭐 상장도 시키고 무슨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정확히 저는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당연히 모든 것이 거래로 이루어지는데 프리런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는 것만 해도 그래? 그럼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나중에 애들 중에 뭐 자동차 좋아하는 애들도 많더라고요. 나 자동차 막 스포츠카 모으고 싶은데 그래? 그럼 돈이 이만큼 필요해. 어떻게 벌 거야? 근데 그만큼 벌어도 이만큼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아낄 거야? 나 아끼는 건 싫은데? 그럼 돈을 많이 불려야 되겠네? 어떻게 불릴 거야? 비트코인 할 거야? 당근마켓 할 거야? 그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저는 그런 방법들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기 와주신 선생님 분들과 논의해서 그런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를 크게 발전시킬 거라고 봅니다. 이영수님? 네. 질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고 투자도 해보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좋은 투자가 뭔지, 나쁜 투자가 뭔지 투자에 대해 알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좋은 투자? 나쁜 투자?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는 없는 것 같고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건 있죠. 투자는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워런 버핏의 스승님입니다. 그분이 투자란 철저한 분석하에서 원금의 안정성과 적절한 수익을 기대하는 행위다. 그 외에는 모두 투기다 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자산을 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 생각으로 하는 거래 행위는 모두 투기이다. 또 제가 좋아하는 필립 피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냐라고 말씀하셨냐면 넓은 시장과 훌륭한 제품, 뛰어난 경영자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투자다 라고 했더니 그분의 아들인 케네스 피셔라는 분이 우리 아버지 말 너무 훌륭한데 한 가지만 추가할게요 제가 해가지고 슈퍼스톡스라는 책에다 이렇게 씁니다. 위대한 기업의 정의는 우리 아버지가 한 거와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넓은 시장, 뛰어난 제품, 훌륭한 경영자를 가진 기업인데 이 기업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이 일시적인 결함이 있을 때, 일시적인 결함 극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아까 얘기했죠? 경제해자가 분명히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의심할 때 투자하면 돈을 번다라고 했어요. 아주 현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게 정답입니다. 마지막이네요. 이문선님? 네. 이분이 주식 투자를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안 해도 되고요. 직접 투자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자산들 중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자산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인플레가 왔을 때 이 실물 자산들, 그러니까 기업의 빌딩이라든지 기업이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의 가치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오는 인플레이션,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투자 자산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꼭 내가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냐, 꼭 이걸로 벌어야 되냐, 그거 전혀 아니니까 안 해도 됩니다. 오늘의 북토크는 주식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제가 살아왔던 그런 인생 방식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터놓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주변에서는 주식을 한다 그러면 망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너무 그러니까 점점 제가 이제 숨기게 되고 자꾸 주변에서 이제 뭐를 하냐 하다 보니까 저를 나쁜 시선으로 보고 자꾸 숨게 되는 거죠. 제 스스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저는 하고 있으나 드러낼 수 없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애초에 다른 사람 눈치를 잘 안 봅니다. 왜 내가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 스스로가 부끄러운 행동을 자꾸 하고 있다. 내가 주식을 사실은 대강하고 스팸 문자 온 거 봐가지고 막 이렇게 로또 하듯이 하고 아니면 사실 잃고 있는데 잃은 계좌 하나 빼놓고 플러스 난 계좌만 가지고 내가 돈 벌고 있어라고 거짓말 스스로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면 자존감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여의도 출신이잖아요. 여의도 금융회사 출신이잖아요. 여의도를 안 가요. 같은 것 같아요. 그들을 만나면 소음만 들려, 소음. 질문자분께서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노이즈잖아요. 주식을 왜 해? 너 시간 낭비 아니야? 돈 벌어 딴데. 그거 망할걸? 하는 게 내가 가는 길과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뭘 해도 마찬가지일걸요? 골프 좋아해서 골프 치면 꼴값 떨고 앉아있네. 폴댄스 배우면 무슨 저렇게 문란한 운동을 해? 그럴걸요?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있어요. 특히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색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보는 모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금을 집행했다 회수할 수 있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의도를 안 가는 거예요. 뉴스를 안 보는 거고 텔레그램 방을 안 하는 거고 저희 매니저 동료 친구들한테도 스터디하지 말라 그러고 여러분들 아마 주식 조금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막 텔레그램 많이 들어가 있을걸요? 무슨 고수 채널, 애널리스트 채널 다 필요 없어. 다 소음이라니까. 굳이 그거를 지혜를 찾을 필요 없이 본인이 잘 가고 있다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돈으로 눌러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직접 투자를 공부하고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갈아 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구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럴 때 어떻게 견디셨는지. 저는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다니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제가 아는 척하면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그저께 정도 들은 얘기를 그냥 전달해 볼게요. 저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을 계속 회피해 왔어요. 해외 투자를 해야 되고 미국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저께 제 후배를 한 명 만났습니다. 그 후배가 홍콩에서 일을 하는데 원래 영어를 잘 못했대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느 어르신한테 물어봤대요. 영어를 원래 못하던 어르신인데 되게 잘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어르신이 그랬대요. 3년 동안 영화, 스크립트, 대본 5개를 외웠대요. 그냥. 그러고 나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분은 아시아 퍼시픽의 금융회사 헤드로 있어요. 그 영어 당연히 잘하겠죠, 지금. 그걸 듣고 이 후배가 더 대단한 게 나는 그 아저씨, 그 어르신보다는 그때 어르신보다는 영어를 조금 더 잘하니까 한 6개월 동안 3개를 외워버린 거예요. 걔는 지금 영어를 네이티브만큼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바보 같은 게 저도 주식은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일반 자연인인 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야 그래? 그럼 무슨 영화로 해야 돼? 드라마는 안 되니?
영화 대본은 어디서 다운받는 거야?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 라고 했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드립다 해요. 뭘 자꾸 그렇게 쇼컷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냥 때려 박으면 언젠가 돼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그저께 들었죠? 그저께부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빅쇼트를 저는 아이패드에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될 때나 뭔가 봐야 되는데 책을 보고 싶은 게 없을 때 그걸 꼭 틀어놓거든요. 그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조금이라도 재밌어 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빅쇼트 영화, 금융 영화니까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길은 없나 봐요. 아마 주식도 내가 꼭 해야 된다면 아까 너무 멋있는 이유라 제가 간접 투자하지 말고 공부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그냥 때려 박으랍니다. 그 3년치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었을 때 나 지금 당장 이 돈이 필요 없는데 굳이 매도를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도 시점을 좀 늦추게 되더라고요. 얼마만큼 오르면 판다가 아니고요. 그 기업의 가치를 정해놓고 그 가치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식은 100%가 목표일 때도 있고요. 어떤 주식은 200%일 때도 있고 다만 내가 원하는 게 연 26%의 목표니까 기간 중에 연 26%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식만 사고 그 위에서는 26이면 어때? 근데 28이면 더 좋잖아. 30이면 더 좋잖아. 그런 주식은 그럴 때까지 갖고 있는 거고요. PER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서 불황기에서는 순환주는 주가가 아무리 하락해도 기업 이익이 극도로 쪼그라들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PER이 높게 형성되고 또 반대로 호황기에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PER이 낮아 보인다. 이게 A부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가지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경기 순환주는 호황기 때 당연히 이익이 늘어납니다. 불황기 때는 이익이 줄어들죠.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PER이라는 게 떨어져요. 왜냐면 이익이 분모거든요. 반대로 불황기 때 이익이 떨어지면 PER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이해되시면 사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건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뭘 모르는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남아서 질문하세요. 더 퍼블릭 자산운용 그 투자 스타일을 제가 좋아하고 있어서 지금 간접 투자 중인데 자산운용이 좀 커지시거나 키우려고 하시려면 이런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스타일로 유지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창업 때부터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한 내용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창업 때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섯이서 합쳐서 1억 있었어요. 창업할 때 돈이 하나도 없는 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1,000억을 모으면 있잖아.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스타코가 그렇게 커지면은 지금 주식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낮은 거 거래대금 작은 거는 안 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주식, 큰 회사 하면서도 26%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주식만 찾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다가가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3,000억이 되면 어떡하지? 를 고민을 이미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시작한 거죠. 같은 방식으로 해외 주식을 해봤는데 워킹해요. 수익률이 비슷하게 나와요. 해외 주식은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 주식보다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큽니다. 말하자면 운용하는 금액을 10배 키워도 된다는 얘기죠. 아직 3,000억도 안 됐어요. 근데 저랑 정호성 대표는 지금 새 비전으로 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호흡이 길어야 됩니다. 투자보다 훨씬 길어요. 투자는 저희 한 3년 보고 하거든요. 어떤 주식을 살 때. 그리고 보통은 한 1년 이내에 팔게 돼요. 주가가 선반영해서 빨리 올라주거든요. 근데 사업은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요. 저희가 창업할 때 1,000억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딱 10년 만에 정말 1,000억을 달성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0년 후에 1조를 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원한 거, 제가 얘기한 거 중에 못 지킨 게 거의 없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면 약속을 덜 하면 됩니다. 확실히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것만 마치 되게 대단한 듯이 포장해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1조가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 밖에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기억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